이 정권 심판론이 강할까? 아니면 이조 심판론이 더 강할까라는 이 양 진영의 심판론이 격돌했던 이번 선거운동 기간이었거든요. 안용환 전 의원님, 오늘 3시간 특집 김재인 도직구쇼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당이 내건 이 심판론, 과연 이 유권자들이 이제 어느 쪽 더 회초리를 들어주느냐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를 회초리로 칠 건가 아니면 국회의 어떤 권력을 다수당으로 쥐고 있었던 범야권을 회초리를 칠 거냐. 양당 대표가 집중했던 메시지들도 이런 쪽이었는데 안용환 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선거는 이제 중간 선거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대통령, 여당, 집권 여당이죠. 집권 여당과 행정부가 해왔던 일에 대한 심판을 한다는 건 역대 어느 나라에서나, 역대 어느 선거에서나 심판을 이야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선거에 이제 특이한 점이 여당에서 야당 심판론을 들고 나왔다는 게 특이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현재 야당이 국회에 압도적인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책임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처음에 이제 야당 책임론을 하다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또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2조,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이죠. 2조 심판론으로 옮겨간 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특이한 정당의 특이한 대표들을 심판하겠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두 정당의 대표가 심판론의 대상이 될 만큼 문제가 많았다. 이게 되는 것이죠. 터무니없이 뭐 누구를 심판하겠다 하면은 국민들한테 통하지 않을 겁니다. 두 정당의 대표가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정당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심판론이 나왔다. 아주 한국 정치에 굉장히 특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역대 선거에서는 대통령을 이제 하에서 중간 선거는 여당이 불리한 게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요. 미국에서는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치는 선거 중간 선거 하원원 선거입니다. 주로 상원 3분의 1씩 뽑습니다만 이때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 여당이 이긴 선거가 역대 선거 3번밖에 없었습니다. 예.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때 대공황 때 대통령 중심을 단합하자 이런 때 한 번.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 때 미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컸을 때 그때 이제 최초로 미국인들이 공돈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주식이 대화랑이 되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부시 대통령 때 이라크 전쟁 때 이런 경우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국 역대 선거에서도 집권 여당이 불리한 게 맞습니다. 왜? 야당은 공격할 거리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은 항상 좀 불만이 있거든요. 경제가 잘 나가더라도 뭔가 불만이 있는 게 이제 우리 현실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불리한 게 중간 선거의 특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공천을 잘한 경우는 한국 정치에서 곧잘 있었습니다. 특수한 상황에서. 지난번 선거 문재인 대통령 체제 하에서 선거가 이겼죠. 코로나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또 YS 때 김영삼 대통령 때는 공천을 아주 잘했습니다. 공천 잘해서 이긴 경우가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우리 정치사에서는. 그래서 미국 정치와 다르게 우리 정치에서는 여당도 이기는 경우가 곧잘 있었다. 그렇군요. 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특이한 건 2조 심판론이라는 건 세계 정치사에서 아주 드문 그런 심판론입니다. 그 이유는 역시 양당의 대표가 문제가 많은 탈도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 정치에 희화화된 그런 측면이라 할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각 당의 지지율 변화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 기관마다 양당의 지지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A에서는 폴 A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이른바 팩트체크 시스템입니다. 여론조사의 양극단 여론을 배제하고 여러 여론조사들의 어떤 평균치를 저희가 계산한 시스템인데요. 폴 A 시스템에서 양당의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네, 서울대학교 여론분석연구팀과 함께 채널A가 실시하고 있는 여론조사 팩트체크 폴A에 따르면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마지막 양당의 지지율을 저희들이 계산해봤는데 분석해봤는데 37.2 대 36.3 오차 범위 내에 초경합으로 양당 지지율이 나타났습니다. 초경합 양상입니다. 김영주 의원. 네. 아마 초창기는 공천의 파동 이런 것들이 있어서 민주당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그런 기조가 있었는데 중간에 아무래도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또 뭐 대팝 논쟁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실제적으로 보면 민주당 자체적 힘이라기보다는 조국 혁신당의 출현, 예상치 못한 어떤 그 기세 이런 것들이 역으로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힘을 주어서 거의 따라붙게 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고 마지막에 들어와서는 뭐 알다시피 이제 공천 이후에 본선거 이후에 김준혁, 양문석 이 두 후보들의 문제, 공천 후보들의 문제 이런 야당 후보들의 어떤 공천 이후에 나타나는 불거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초박빙의 지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50석, 60석 합니다마는 수도권 민심이 마지막에 그야말로 여당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이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왔고 또 마지막 4월 8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그 역대보다는 굉장히 낮았습니다만은 마지막에 1% 정도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TK 지역은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본선거 때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 수도권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고 TK, PK는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요소들이 어떻게 전체 총선거의 결과로 기결될 것이냐 이런 것이 아마 끝까지 오늘 유지해서 가는 기조다. 특히 그런데 어쨌든 수도권의 대통령 지지율이 마지막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 그 초박빙 지역이 훨씬 더 뜨거워지는 그런 양상으로 가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서울 지역의 양당 지지율은 어떤 추이를 보여왔을까요? 함께 보시죠. 특히나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서울입니다. 서울. 민주당이 38, 국민의힘이 39, 녹색정의당이 2, 새로운미래 1, 개혁신당 3의 여론조사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누구 찍겠냐라는 의사를 물었을 때 양당의 지지율이 38대 30% 지금 딱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당 자체에 대해서는 지지율이 그렇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판세 예측을 갖다가 하는 걸 보면은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은 2조 심판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요. 더 나쁜 사람이 당선되지 않도록 더 나쁜 사람이 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이 그게 실질적인 선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안영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은 공격하고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임기 딱 중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여당은 이걸 갖다가 방어하는 그런 수순이 되는 게 사실 이번 총선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이번 총선은 너무나 독특하게 야당 제1당의 대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무리 본인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받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장 어제도 이제 재판 그 나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다가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심까지 형이 확정된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여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이끄는 정당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유권자들한테 얼마나 공감을 갖다 할 수 있을 것이냐. 유권자들은 사실은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하도 오랫동안 이 이슈가 우리나라를 갖다가 쭉 감싸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만큼 이제 좀 진부한 것이 아니냐 좀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결국 이번 총선의 그 관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도권에 122석의 의석이 달린 만큼 굉장히 많은 의석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서울에 어느 지역구 어느 정당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겠느냐라는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였고요. 이번엔 인천과 경기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인천과 경기에서 어느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투표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민주당이요 38, 국민의힘이요 38 딱 붙었어요.
녹색정의당 0, 새로운미래 2, 개혁신당 2, 조기현 부위원장님. 사실 인천 경기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긴 한데 물론 이 여론조사와 각 지역구별 여론조사는 또 다를 수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일단은 인천 경기 지역을 상대로 한 지역 국회의원 투표 의사를 물었을 때 양당의 응답률이 좀 똑같이 나왔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실제 수도권의 어떤 객관적 민심일 수도 있고요. 한 가지 변수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국 혁신당의 출현 이후에 반영되지 않는 정당 지지율이 생긴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이 선거 투표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게 되는데 지금 정당 지지율을 표하면 실제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조국 혁신당 쪽으로 빠져나간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저 격차보다 약간 더 있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수도권은 뭐 전통적으로 팽팽하지만 당의 선거의 구도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고요. 이번 선거는 그 정권 심판론은 상수였습니다.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그것을 유지하고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 이런 전략이 필요했는데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현역 교체라든가 세대 교체를 이루었다는 평가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고 그럼 이제 그 결과를 통해서 정권 심판론에 오히려 더 이렇게 설득력을 얻는 과정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 뭐 이종섭 대사 문제, 황상무 문제, 또 대파 논쟁 이슈들이 유리한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는 쪽의 이슈들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힘에서는 이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전략이었어야 되는데 2조 심판론을 가지고는 이 판을 흔들지 못했다고 봅니다. 계속 선거의 이슈로 삼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그게 정권 심판론을 흔들거나 이런 야당에게 국회 권한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여론까지 전혀 가지는 않고 있었다. 지금 그 판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대표가 2심까지 실형을 받은 건 맞지만 그 근저에는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이 정권의 어떤 검찰의 수사 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부분이 뭐 조국 대표에 대한 유죄를 전제하더라도 인정하더라도 그러면 윤석열 정부나 한동훈 위원장은 그럼 당신들이 상대적으로 낫냐? 2년 동안 정말 공정하고 상식에 맞고 법치주의를 구현해 왔느냐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었는데 그걸 무시하고 2조 심판론만 얘기하니까 그다지 설득력 있는 선거 구도를 만들지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류의 선거, 이런 류의 민주주의를 이제 비토크라시라고 합니다. 비토. 무조건 상대방에 대해서 거부하고 부정적인 증명만 부각시키는 이런 선거 행태를 이제 비토크라시라고 그러는데 한국 정치에 유난히 비토크라시가 많은 것이죠. 이번에도 심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하겠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바꿔나가겠다.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선거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심판에서 이 사람 어떻게 죽이겠다, 어떻게 뭐 망가뜨리겠다. 그게 선거의 근본적인 목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 자꾸 이야기하듯이 선거란 게 특히 한국 정치가 실축 정치, 남의 실축에 의해서 자기가 꼴을 먹는, 그러니까 얻는 이익을 얻는 그런 정치가 되다 보니까는 결국은 남을 공격해서 비토를 놔서 상대방을 실수하게 해서 득점을 하는 이런 정치 행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언론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험한 말이 난무하는 이런 비방이 난무하는 그런 선거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번 선거에서 정책이란 말은 각 정당 이야기했습니다만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다른 것이 압도를 했기 때문에 정책은 있었지만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이른바 비토크라시가 압도적인 그런 선거판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참 선거 운동 다 끝났지만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거 과정을 통해서 구성되는 새로운 국회는 또 어떤 모습일까? 좀 깝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깝깝하다. 여러분이 지금 분석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한 조간신문에 굉장히 흥미로운 분석 기사가 하나 실려서 제가 꼭 우리 시청자분들과 유권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선거 유세 기간 동안 많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 발언들의 주요 키워드들의 횟수를 분석한 오늘 한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떤 단어, 어떤 키워드가 주로 많았을까요? 지금 공개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권력이란 얘기를 무려 823차례 언급했습니다. 권력을 잡으면 오만하다 뭐 이런 윤 정권 심판과 비판에 대한 얘기가 줄을 이뤘습니다. 투표 485차례, 경제 427차례 등등등등등. 자,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범죄라는 단어를 781차례 언급을 했습니다. 범죄자 심판해야 된다. 범죄 혐의가 있는 대표다 후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투표를 하세요라는 얘기가 724차례로 그 다음에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범죄자 그리고 등등등등등. 특정 후보와 이름들의 언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권력이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많았고 범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상당히 많았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저 굉장히 흥미롭게 기사를 읽었는데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조금 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의 어떤 단일한 의제에 집중한 뭐 범죄자 프레임에 집중한 유세를 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조 심판론으로 압축될 수 있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에 비해서 그 이재명 대표는 원래 이제 여러 차례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입에 붙어 있는 얘기가 투표가 권력을 이긴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기 뭐 도지사 선거 때 지방선거 때 해왔기 때문에 투표 권력 또 이번처럼 어쨌든 현 권력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가져야 된다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것 같고 그나마도 이제 최근에 이루어지는 뭐 대파 문제라든지 사과 문제라든지 그런 경제 부분에 대한 어떤 민생의 어려움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제 이런 단어들이 이었고 또 혹은 제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는 지역에 따라 지역 현안에 따라서 상당히 달랐던 것 같습니다. 뭐 성일동 의원 지역에 가서는 뭐 일본 문제를 얘기했다든지 상당히 달라진 데 비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떤 지역을 가도 초지일관되게 똑같은 메시지로 강조해 왔다. 이런 말하자면 그 패턴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가 제일 말한 권력이 823차례. 또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범죄 781차례보다 횟수가 훨씬 더 많아요.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권력 심판론에 대한 메시지가 이 대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었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대표 다 제가 봤을 때는 한결같은 메시지를 계속 낸 걸로 좀 보여지는데 여야 대표들의 이 동선을 분석하는 분석도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양당 대표의 이 동선 어떻게 분석됐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28일부터 어제까지 선거 지원 나간 곳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36곳. 수도권에 좀 집중이 돼 있군요. 이재명 대표 66곳. 그런데 수도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91곳. 이재명 대표는 47곳. 기타는 중원 공약, PK 텃밭 따지기. 이재명 대표는 강남, 대구 등 험지 공약. 선거운동의 약 7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데 지금 지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훨씬 더 많이 갔군요. 2배 이상, 김 여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보다 2배 이상 선거 지원 유세를 더 갔고 수도권 역시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배 이상 지금 더 갔네요. 더 부지런하게 돌아다닌 걸로 보이네요. 이 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할 만큼 했어요. 제가 사실 어제 그 방송이 다 7시에 끝나가지고 저녁 7시에 끝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끝난 데가 이 근방이니까 그냥 저녁 먹고 집사람이랑 마실 삼아서 이렇게 청계광장에 나와 봤었는데 근데 한 8시 25분쯤인가 그때쯤 한동훈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힘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진짜 오랫동안 고생 많이 했구나 그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좀 짠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송영훈 변호사 만나가지고 이야기 들어봤더니 9시 이후에 뭐 완전히 번아웃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는 4월 9일 뭐 원래는 밤 12시까지였는데 밤 12시까지는 못 지키고 밤 9시까지 모든 걸 다 쏟아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 수치만 봐도 이재명 대표보다 꼭 2배를 갖다가 더 뛰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한계가 있었잖아요. 본인 뭐 재판도 가야 되고 본인 선거도 가야 되고 자기 지역구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자기 지역구도 가야 되고 또
또 재판도 출석해야 되고 1인 3역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열심히 뛰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번 22대 총선은 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혜성처럼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해가지고 무지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한 그런 선거로는 기억이 될 것이다. 결과는 지켜본 것이 좋겠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기현 변호사님, 이 대표는 이제 재판도 나가고 본인 지역구를 또 동시에 출마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선거 지원을 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보다는 조금 여유가 아무래도 좀 바빴던 측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했었어야 되고 지역구도 또 원희룡 후보라는 소위 말하는 여권의 거물이 오셨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었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역 개발론 등이 어느 정도 보수 지지층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도 꽤 신경이 쓰이셨을 것 같고요. 재판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어찌 됐든 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일정을 짜느냐가 중요한데 주로 수도권하고 최근에 경합지로 부각되고 있는 부의경 쪽에 공을 많이 들이신 것 같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거는 최근에 선거 막판에 경기 지역 중에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가져오지 못했던 지역이 경합지로 올라오면서 그 부분에 좀 공을 들이셨어요. 포천 가평이라든가 양주, 이천.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거의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가 물론 이 서울 한강벨트라든가 뭐 반도체 벨트, 수원 이 몇 군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초경합지로 분류돼서 막판까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충분히 열세 지역인 곳조차 승부가 가능한 정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일정에 반영을 해서 전체적으로 151석 단독 과반수 안정 플러스에 대한 욕심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일정들이 제한된 일정이나마 효과적으로 잘 관리됐고 한동훈 위원장만큼 그 횟수로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내용적으로나 실제 효과적 전략적으로는 충분히 또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셨다 그렇게 보입니다. 예,